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선시대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박하사탐 한국사 박하늘입니다. 우리가 이 조선시대 통치체제, 이 시스템에 대해서 지난 강의 14강에서 자세하게 살펴봤고요. 이제 15강부터 본격적인 조선의 흐름, 정치사를 정리할 예정입니다. 15강, 16강을 저희 교재 보시면 묶어놨죠, 제가. 15강, 16강. 그리고 살짝 한번 넘겨보시겠어요? 17강까지 이렇게 묶어서 조선 전기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렇게 묶어놨죠. 15, 16강을 조선 전기 정치사로 제가 교재에 메모를 해놨고 경제, 사회, 문화를 17강으로 빼놨어요. 교재는 아무래도 한눈에 알아보시기 좀 쉽고 주제별로 우리 기전체 서술 방식도 배우지 않았습니까? 주제별로 교재는 들어가야 여러분께서 보시기 좀 편하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나 저희 이 강의의 특징은 한 방의 전반적인 흐름을 동시다발적으로 정리한다는 특징이 있었지요. 그래서 정치뿐 아니라 이 경제를 좀 묶어서 한 번에 좀 살펴보는 형식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교재를 통해 저희 강의 공부를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조금 이번 강의만큼은 15, 16, 17강만큼은 조금 왔다 갔다 하면서 정치 파트하고 경제 파트를 동시에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좀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한바닥 정리하실 때는 여러분만의 비법 노트, 저희가 지금 함께 만들고 있는 우리 박하사탐 노트에서는 한바닥으로 훨씬 더 수월하게 정리를 하실 수 있게 이렇게 강의를 이끌어갈 예정입니다. 저희가 이 15강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 14강 마지막 파트에서 과제를 내드렸어요. 조선시대 27명의 왕 이름만큼은 꼭 암기를 하고 오시라고 제가 과제 내드렸는데 하고 오셨습니까? 안 하신 분들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안 하신 분들은 영상 끄시고 암기부터 하신 뒤에 찾아오시면 좋겠어요. 이게 왕 이름만큼은 좀 알고 계셔야 이 흐름이 굉장히 재미있게 들어옵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거 있었지요. 역사는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흥미진진하고 굉장히 재미가 붙기 때문에 이름만큼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이 흐름 정리하기가 좀 쉽겠죠. 반드시 이름 암기는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조선 전기의 정치사와 경제 묶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에 대한 뼈대잡기가 완성됐으니까 태조 이성계부터 들어가 볼까요? 다시 한번 양해 말씀드려요, 여러분. 15, 16, 17강은 교재가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보셔야 되지만 강의에서는 한 방에 제가 쫙 정리를 해드린다라는 거 이거 체크 한번 하시고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태조 가보겠습니다. 태조 이성계죠, 이성계. 태조 이성계. 자, 태조 이성계는 고려 말기에 신흥무인 세력이었어요. 여기 고려 말기 한번 써야 되겠죠. 고려 말. 조선이 건국되기 전에 홍건적과 외구의 침략을 격퇴하면서 태조 이성계가 영웅으로 급부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갑자기 나라가 교체가 되고 왕도 바뀌면 그 시대의 백성들이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해하겠습니까? 그러한 불만을 좀 잠재우기 위해서 영웅이 필요한 거죠. 고려의 영웅 이성계가 왕으로 즉위를 했기에 큰 문제 없이 자연스럽게 이런 왕의 교체가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성계 하면은 홍건적 격퇴, 대표적인 전투로 황산대첩이 있습니다. 황산대첩. 이 황산대첩이 이성계의 업적이에요. 왜 나중에 우리가 조선의 인물 중에 퇴계 이황에 대해서 배우실 건데 이성계 황산대첩, 이황. 퇴계 이황에서 이성계 황산대첩까지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흥무인 세력인 이 이성계가 왕이 될 수 있었던 근간에는 위화도 회군이 있었죠. 위화도 회군을 단행하면서 개경을 점령한 뒤 우왕을 쫓아내고 창왕과 공양왕을 연달아지게 시키면서 신진사대부의 기반을 만들어주며 자신의 힘을 키운 게 이성계였어요. 이때 혜성같이 등장한 인물, 조선의 설계자 정도전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전이 태조 이성계에서 가장 큰 핵심이에요. 정도전의 재상정치가 단행되는 순간입니다. 정도전의 재상정치. 이성계는 여러분 칼싸움하고 활 쏘고 장군 아니겠습니까? 전반적으로 계속 공부를 한 정치인. 정도전이 이 조선이란 나라를 설계하고 운영했다는 점을 중요하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인물. 고려의 도전 정신이 뛰어난 우리의 챌린지정. 우리 챌린지정 정도전의 재상정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정도전이 쓴 책을 통해서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조선 경국전을 살펴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고려 역사 역시, 고려 국사 역시 정도전이 편찬을 한 책인데, 정도전이 고려의 역사를 쭉 살펴보니까 한 가지 특징이 있었던 거예요. 왕이 한결같지가 않다.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은 단순히 왕의 아들이기만 하면 그냥 왕으로 즉위를 하는 거 아니냐. 똑똑한 왕도 있고 현명한 왕도 있지만 게으른 왕, 멍청한 왕, 술만 마시는 왕, 힘이 없어서 맨날 누워있는 왕, 이런 왕들도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때마다 백성들의 삶이 피폐하고 너무 고생을 했다. 왕이 한결같지가 않아서 항상 그 시대마다 백성들이 고생을 하다 보니까 왕이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 왕은 상징적인 존재로 두고 정치는 수십 년 동안 경험을 쌓고 연륜이 풍부한 재상들이 이끌어가야 한다. 이게 정도전의 생각이었어요.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600년 전에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상징적인 인물, 고려의 영웅, 이성계를 왕으로 추대하고 재상들, 수십 년 동안 성리학을 공부하고 연륜이 풍부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었던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이 세 명의 재상들이 정치를 이끌어간다면 태평성대가 이어질 것이다. 이게 정도전의 재산 정치입니다. 왕권이 어떨까요? 약하겠죠. 여기서 우리 한 가지 공통점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신라시대는 문무왕 때 삼국이 통일이 됐고요. 그 뒤에 나오는 신문왕 때 왕권이 강화되었습니다. 세워지고 왕권 강화였었죠. 고려시대 역시 태조 왕건 때 나라가 세워지고 왕권, 광화, 광종 때 왕권이 강화됐어요. 그쵸? 그 다음 광종 다음 성종 때 기틀이 완성됐죠.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조선이 이때 세워졌지만 왕권은 아직 약한 상황이라는 것을 눈여겨보시면 되겠고요. 조선 경국전과 고려 국사뿐 아니라 이 정도전의 이 책 중에 불시자변이 있습니다. 불시자변. 김씨, 최씨, 이씨처럼 불교를 하나의 성씨로 만드는 거예요. 저 불씨는 아주 잡스러운 종교야. 불교 억압을 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죠. 왜냐하면 고려 말기에 불교가 너무 부패했어요. 정치인들과 결탁을 해서 돈을 벌기 위해 그냥 눈에 불을 켜고 막 백성들을 착취한 게 불교다 보니까 정도전의 재상 정치는 오직 성리학, 유교 체제를 통해 조선을 설계하고 시스템을 정비한 뒤에 불교를 억압하는 숭유 억불 정책을 단행합니다. 정도전은 단독 문제로 얼마든지 출제가 가능하다 보니까 여러분 꼼꼼하게 체크를 좀 하셔야 되겠어요. 정도전의 재상 정치, 태조 이성계의 특징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뭐 태조 이성계 하면은 정도전과 함께 뭐 조선을 건국하였고요. 수도를 한양으로 천도를 했어요. 순서도 중요하죠, 여러분. 조선이 세워진 거는 고려 수도 개경, 개경에서 조선을 세운 뒤에 2년 뒤 한양으로 수도를 천도하면서 경복궁이 이때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정도전이 다 경복궁의 이름들도 다 정했다고 알려져 있죠. 그렇게 이 실질적인 권력, 실권은 정도전이 가지고 있었고 상징적인 인물이 이성계, 태조 이성계라는 점을 중요하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러분, 우리 고려 말기 공양왕 시기에 어떤 게 있었나요? 여기 이제 지울게요, 제가. 고려 말기에 공양왕 시기에 신진사대부의 힘을 키워주기 위해서 과전법을 실시했었죠. 이것은 공양왕이 실시한 것은 아니고 정도전을 비롯한 신진사대부들이 자신들의 근간과 기반을 단단히 만들기 위해서 과전법을 단행했었습니다. 수조권이었죠. 관직 복무 대가로 지급하는 이 과전법은 전직 관료와 현직 관료에게 지급하는 수조권이에요. 수조권.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 과전법을 통해서 신진사대부의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고 경기도 지방에 실시를 합니다. 경기도 하면 수도권 아니겠어요? 여러분, 서울, 한양 근처에 이 수도권, 경기도 지역의 양반들이 대부분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신라시대 경주에서 가장 크게 발전한 무역항이 경주에서 가까운 울산항이었었고 고려시대도 개경 근처에 병란도가 있었던 것처럼 수도 근처가 핵심이 되겠죠. 그래서 이 경기 지방에 이 수조권을 지급하는 과전법이 조선시대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전법. 전직 관료와 현직 관료에게 수조권을 지급하는데 이게 약간의 제한이 있어요. 최대 토지 1결당 30두까지 거둘 수 있게 제한을 둡니다. 이 1결은 쌀이 이제 아무래도 여러분 뭐 많이 심어진 것도 있고 적게 심어진 것도 있어서 정확하게 1결의 사이즈가 딱 떨어지진 않지만 평균적으로 학교 운동장 100m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학교 운동장 100m 정도. 거기에서 딱 30도까지만 최대 거둘 수가 있다 보니 30도를 무조건 다 뜯을 수가 있는 거죠. 세금으로. 이 수조권 30도를 거둘 수 있는 과전법을 통해 신진사대부의 힘을 만들어줬고 조선 태조 이성계 때까지 이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과전법은 원칙적으로 관리가 죽으면 반납을 해야 돼요. 원칙적으로 죽으면 관리가 이제 반납을 해야 되는데 수조권을, 그러자 유가족들이 한 소리씩 하는 거죠. 뭐 부인이나 아들들이 우리 뭐 먹고 삽니까? 남편이 죽었습니다. 아이고 아주 그냥 가엾구나. 먹고 살긴 해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 하겠죠. 그래서 세습을 시킵니다. 수신전과 휴량전 명목으로 세습이 돼요. 세습. 우리 전시과 기억나시나요? 시정전시과, 개정전시과. 역시 개경에서 우리 정리 한번 하고 들어왔죠. 점점 수조권으로 지급해야 될 이 토지가 부족해져서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겠네요. 처음에 이 과전법을 통해 신진사대부의 근간과 기반을 만들어줬으나 세습이 되니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수조권으로 지급해야 할 토지가 부족하겠구나. 이거 한 가지 알 수 있을 거고요. 최대 30도 아니겠어요? 흉년일 때도 30도, 비가 안 온 가뭄일 때도 30도, 아주 그냥 황무지에서도 30도. 이것도 백성들이 좀 힘들어하겠죠. 이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하시면서 다음 이야기로 또 들어가야 할 차례입니다. 이성계 하면 뭐다? 정도전의 재산정치. 정도전의 재산정치가 아주 큰 핵심이라는 것, 요거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되겠어요. 자연스럽게 이제 이성계가 다음으로 들어가야 할 텐데, 이성계가 또 이제 남자 아니겠습니까? 또 여성을 또 좋아하겠죠. 근데 부인이 이렇게 여러 명이 있는데, 새로 결혼을 한, 새로 들인 부인이 너무 예쁘고 너무 사랑스러웠나 봐요. 그 부인 사이에서 나온 아들, 막내 아들에게 왕을 물려주겠다고 발표를 한 거예요. 왕으로 즉위하는 왕자를 이제 세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세자 책봉을 막내 아들에게 해버리니까 아들들이 불만을 갖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성계의 오른팔이자 고려시대 정몽주까지 제거하면서 조선을 건국하는데 아주 큰 공로를 세운 이방원이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방원이. 이게 지금 무슨 일이야? 이 세자 책봉 이거 아니지 않냐? 이렇게 이제 불만을 갖고 있는데 정도전 입장에선 재상 정치니까 왕권은 약하고 자기 말 잘 듣는 왕이 또 이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케이 한 거죠. 거기에 불만을 품은 이방원, 정도전과의 이런 이제 눈치 싸움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마침 이때 정도전이가 왕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적인 군대 사병을 없애겠다고 이제 제도를 준비하기 시작하자 이걸 먼저 단행하기 전, 사병을 혁파하기 전에 이방원이 먼저 칼을 빼듭니다. 반란을 일으켜버려요. 왕자의 난이 일어납니다. 왕자의 난. 이방원이 주도해서 왕자의 난이 일어났어요. 조선이 세워짐과 동시에 바로 반란이 먼저 일어났군요. 이방원이 주도한 왕자의 난. 두 차례의 왕자의 난이 일어났고요. 1차 왕자의 난 때 정도전을 제거해버립니다. 정도전이 꿈꿔온 재상정치는 이렇게 막을 내리는 순간입니다. 이 두 차례의 왕자의 난을 성공시킨 이방원, 바로 왕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백성들한테 욕먹겠죠. 이거 폐륜 아니겠습니까? 아버지를 몰아내고 형제들을 죽이고 왕이 되다니 저 왕을 어떻게 믿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론이 좀 잠잠해질 때까지, 백성들이 조금 이게 화가 난 게 좀 잠깐 줄어들 때까지 자기하고 친했던 둘째 형한테 형이 좀 왕 좀 하고 있어. 왕을 물려줍니다. 그것이 둘째 2대 정종이 되겠습니다. 왕자의 난을 일으킨 이방원이 바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둘째 형에게 왕을 물려주었고, 정종은 고작 딱 2년 동안 왕을 하다가 2년 뒤에 백성들의 여론이 좀 잠잠해지니까 이방원에게 왕위를 물려주었다고 하지요. 정종의 특징은 여러분 그냥 간단하게 이방원의 둘째 형이다. 특징이 없죠. 그죠? 2년 뒤 드디어 즉위합니다. 태종 이방원이 되겠습니다. 태종 이방원. 여러분, 열심히 우리가 왕 이름 암기를 하고 오셨을 텐데 누군 조고 누구는 종이잖아요. 이게 무엇이냐면 이 이름들은 시호예요. 그냥
지금 왕이 있으면 그 왕이고 임금님이세요. 전하 이렇게 부르겠죠. 전하라는 것은 임금이 앉아있는 곳을 전이라고 전 아래에서 신하들이 고하다. 이게 전하란 뜻입니다. 황제가 있는 곳은 폐라고 해요. 폐 아래서 고하다 해서 폐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전하 이런 식으로. 근데 왕이 죽으면 왕의 업적을 이제 신하들이 쫙 검토를 해서 왕에게 시호를 붙여주는데 아주 위대한 업적을 남겨줄 때 조를 붙입니다. 고려시대 조가 한 명이에요. 태조 왕건. 그리고 자연스럽게 왕위가 이어질 경우에 종을 붙이는 경우로 이어지는 거죠. 아시겠죠? 핏줄이 한번 바뀐다거나 아주 위대한 업적을 만든다거나 또는 후손들이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자신의 핏줄 한 왕을 조로 올려준다거나 왕권 강화를 할 때 이 조를 쓰고 있고 자연스럽게 다 종으로 이어진다는 거 이렇게 눈여겨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와 종의 차이점이었죠. 태종 이방원 뭐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왕권 강화 해야죠. 왕권 강화 태종 이방원. 매우 여러분 역사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문무왕과 신문왕, 태조왕건과 광종, 태조 이성계와 태종 이방원. 이 왕권 강화가 되었기에 조선의 왕권이 600년간 이렇게 이어진 것 아니었겠습니까? 왕권 강화의 이방원의 특징 한번 볼까요? 먼저 개인적으로 운영한 군대 모조리 없애버렸어요. 사병혁파 단행해 버립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왜 우리 지난 시스템 때 왕이 있고 삼정승회기구 의정부가 있고요. 의정부가 직접 실무행정을 담당하는 육조를 관리했었죠. 이 시스템을 의정부 서사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다가 왕권을 강력하게 만들 때는 삼정승에게 맡기지 않고 야 육조 나한테 직접 보고 올려. 직접 보고해. 육조가 왕에게 직접 보고 올리는 개념. 지난 시간에 했었죠. 이것을 육조 직계제라고 표현합니다. 왕권 강화 이방원 당연히 육조 직계제를 단행하지 않았겠습니까? 육조 직계제 위에다 쓸게요. 야 직접 보고해 이런 식으로 육조 직계제를 태종이 단행을 하였고 우리가 배웠던 삼사중에게 왕에 간쟁하는 언론기관 사간원 있죠. 사간원을 독립시키면서 왕이 직접 사간원 관리들을 관리하기 시작합니다. 관리들을 관리하다. 이거 굉장히 라임이네요. 이 관리들을 직접 관리를 하더라. 사간원 독립. 왕이 그냥 컨트롤을 하겠다라는 거죠. 사병을 혁파하고 사간원을 독립시킨 이방원. 체제 정비를 위해서 왕권을 강력하게 만들었으니까 여러분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겠죠. 토지 조사를 다시 단행합니다. 양전을 실시하고요. 양전이라는 것은 이제 종종 보실 단어일 텐데 밭전자. 이 전은 토지를 뜻해요. 땅을 측량하다. 쉽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땅을 측량하다. 양전을 실시하였고 인구조사를 단행합니다. 그래서 16세 이상 모든 남성들, 노비들 포함해서 16세 이상 모든 남성들은 허리춤에 신분증을 차고 다닐 수 있게 되었죠. 호패를 실시합니다. 호패법. 16세 이상 모든 남성들이 차는 것. 이게 호패법이에요, 여러분. 중요하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왕권 강화, 체제 정비, 태종 이방원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사병혁파, 사간원 독립, 양전 실시, 호패법까지. 왕자의 난을 주도하여 드디어 태종 이방원이 강력한 왕권을 만들었기에 호랑이는 호랑이를 낳습니다. 세종대왕께서 등장을 하시네요. 이도입니다. 이도. 세종대왕. 세종대왕은 워낙 중요해요, 여러분. 자, 왕권을 이렇게 강력하게 만들었으니까 세종대왕이 하고 싶은 거를 다 펼칠 수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100% 출제가 되는 세종대왕입니다. 항상 문제가 나와요. 별 3개 들어갑니다. 세종대왕의 키워드는 제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좀 묶어서 한 방에 먼저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우리나라 키워드가 있어요. 세종대왕의 우리나라 키워드. 우리나라 키워드. 먼저 첫 번째, 우리나라 영토. 4군 6진을 개척했죠. 압록강 인근의 4군과 두만강 인근의 6진을 개척하면서 현재 우리의 영토가 세종대왕 때 완성이 됩니다. 장군들을 보냈는데요. 4군에는 최윤덕 장군을 보냈고 6진에 김종서 장군을 보내면서 우리나라 현재 영토를 만들었습니다. 문제는 이제 일본이 계속 이쪽에서 까불까불 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왜구를 한번 격퇴하기 위해서 이종무 장군을 보내서 스시마 섬을 토벌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부산에서 스시마 섬이 보여요.
우리나라에서 스시마섬, 즉 대마도가 더 가까운데 왜 일본 땅이냐면 우리는 농업 중심 국가로 수천 년간 이어져 왔죠. 이때는 영해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스시마가 벼농사가 잘 안 돼요.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불필요한 섬. 일본한테 그냥 준 거죠. 이렇게 정벌 정도, 토벌 정도는 하지만 일본한테 니네가 그냥 써라. 이런 식으로 넘겨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영해 개념이 없었기에 농업을 중시한 국가라서 섬의 중요성은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좀 떨어뜨려 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첫 번째는 우리나라 영토, 사근육진 개척.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거 우리나라 글자. 다들 아시는 훈민정음이 창제가 됩니다.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과거 저희 때만 해도 왜 집현전 학자들과 함께 연구해서 훈민정음을 창제하였다라고 하는데 잘못됐죠. 지금 또 여러 가지 연구 끝에 세종대왕께서 홀로 독창적으로 창제한 글자가 되겠고요. 집현전 학자들은 끝까지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집현전을 운영을 하고 계셨고요. 연구기관인데 집현전 학자들이 한 건 뭘까요? 훈민정음을 공부할 수 있는 교재가 필요하겠죠? 그게 훈민정음 해례본이에요. 훈민정음 해례본. 이 한글로 만든 책으로는 이제 뭐 석보상절 이런 책도 있고요. 잘 아시는 용비어천가, 육룡이 나르샤 이런 게 이제 한글로 만들어진 책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애민정신이 또 우리 세종대왕 아니겠습니까?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성리학을 알리기 위해 직접 또 글을 쓰신 게 뭐냐면 삼강행실도라는 책이에요. 자, 여러분, 그림도자, 그림책이에요. 그림책. 글자를 모르는 백성들에게 성리학이 어떤 것인지 또 어떤 식으로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직접 그림으로 만드신 게 이 책 삼강행실도가 되겠습니다. 삼강행실도. 지금 문화 파트랑 살짝 섞어서 한 방에 정리해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영토. 두 번째, 우리나라 글자. 세 번째, 우리나라 과학기술이죠. 세종대왕 하시면. 우리나라 과학기술. 과학기술 일로 갈게요. 과학. 누구겠어요? 여러분, 장영실 아니겠습니까? 장영실을 등용해서 크게 쓰셨는데, 이때 만들어진 게 이제 혼천이, 별자리 관측기구 혼천이, 그 다음 자경루, 물시계죠? 자경루, 그 다음에 앙부일구, 해시계, 그리고 물을 이제 비가 온 양을 재는 치국이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 게 모두 세종대왕 때고 신기전도 이때 만들어집니다. 신기전. 화약을 달아서 발사하는 무슨 로켓처럼 나가는 화살. 이게 모두 세종대왕 때 만들어진 우리나라 과학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농서가 편찬이 됐어요. 우리나라 농서. 여러분 고려시대에 고려 말기에 원나라에서 들어온 농상집요. 근데 중국하고 우리는 풍토가 다르지 않습니까? 안 맞잖아요. 계절도 약간 다를 거고 기후도 안 맞을 거고 우리 기후와 농토를 조사를 해서 직접 쓰셨어요. 직접 쓰셨다고요? 농사, 직설. 농사, 직설. 직접 써는 직설. 농사, 직설. 세종대왕의 농서가 되겠고 심지어 중국 시간을 가져서 우리가 중국 시간을 통해서 시간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시차가 있지 않습니까? 중국하고. 시간이 안 맞을 거 아니에요. 우리만의 시간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나라 시간을 정립한 책 칠정산이라는 역법서까지 이때 만들어져요. 세계에서 5번째로 개기월식 관측에 성공을 했다고 하죠. 엄청난 위대한 업적 세종대왕님이십니다. 키워드는 우리나라 키워드. 우리나라 영토, 우리나라 글자, 우리나라 과학, 우리나라 농서 시간. 우리나라로 묶으시면 한 방에 세종대왕 맞추실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애민정신하면 세종대왕이라고 말씀드렸지요. 자, 지금 여러분 과전법을 조선 전기에 계속 단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과전법이 쭉 오고 있는데 이걸 과연 제가 삐뚤어지지 않고 일자로 잘 땡겨올 수 있을지 관건인데. 자, 과전법이 단행되고 있잖아요. 과전법의 특징은 최대 30도까지잖아요. 흉년이건 황무지건 간에 30도를 거둘 수 있는 거. 이거 백성들이 힘들다. 세종대왕께서 엄청난 일을 해내십니다. 과전법 내에서 제도를 좀 개편해서
공법을 실시하는데요. 이 공법이 무엇이냐면 토지의 비옥도를 조사를 하는 거예요. 밭전자를 써서 이것을 전분 육등법이라고 합니다. 토지의 비옥도를 6개 등급으로 나누었고 또 비가 많이 오고 풍년일 때가 있으며 가뭄이고 흉년일 때가 있겠죠. 풍년과 흉년의 기준을 1년간 9개의 등급으로 나눕니다. 이것을 연분 구등법이라고 부릅니다. 아주 풍년이고 아주 비옥한 데서는 많이 거둬라. 황무지고 가뭄일 땐 적게 거둬라. 되게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공법인데 심지어 아무리 비옥하고 아무리 풍년이라 하더라도 30도 너무 많다. 최대 4에서 20도까지만 거둬라. 대박이죠. 과전법을 개편을 하신 거예요. 세금 걷는 방식. 이렇게 여러분 이 4에서 20도만 세금을 거둘 수 있게 공법을 단행하시면서 민생안 정책을 실시하신 게 우리의 세종대왕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아주 중요하죠. 단독문제 100% 출제가 되니까 꼼꼼하게 정리를 하셔야 되겠고요. 태정태세, 그 다음 뭐죠 여러분? 아들 문종이에요. 문약환왕 절대 아닙니다. 제2의 세종일 정도로 진짜 똑똑하고 좋았어요. 심지어 여러분 여기 보시면 자격루 있죠? 치국이, 이 치국이에요. 자격루가 아니라 이 치국이를 장영실과 함께 만든 게 문종인데 세종대왕 시기에 만들었기에 세종대왕의 업적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다 갑자기 병이 와서 갑자기 쓰러지고 그리고 죽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너무 일찍 어린 나이에 죽다 보니까 아주 어린 아들 단종에게 왕을 물려주게 됩니다. 12살입니다. 초등학생이에요, 초등학생. 아빠가 죽기 전에 이 어린 아들이 왕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누구보다 잘 알지 않겠습니까? 걱정이 당연히 되겠죠. 그래서 문종은 죽기 전에 당시의 좌의정, 재상 중에 이 김종서에게 부탁을 합니다. 김종서가 당시 좌의정이었어요. 좌상대감, 내 아들을 잘 보필하여 조선을 이끌어 주시오. 나이가 들 때까지만 최측근으로 활동을 좀 부탁하오.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김종서에게 부탁을 하는 순간이죠. 좌의정입니다. 문종이 죽고 단종이 즉위하자 김종서 시대가 이렇게 되는 거죠. 권력이 엄청 강력해지는 순간입니다. 반면에 왕권은 어떨까요? 김종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돼요. 거의 김종서 시대. 영화 관상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때 이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문종의 동생. 세종대왕의 아들이자 문종의 동생 수양대군이 난 이걸 못 본다. 수양대군이 김종서를 몰아내기 위해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것을 가리켜 계유년에 일어난 반란, 계유정난이라고 말하죠. 내가 왕이 될 상이요. 비슷한가요, 여러분? 많이 연습했는데. 영화 관상에 나오는 바로 이 계유정난. 이 계유정난을 통해서 단종은 폐위당하게 되고 수양대군이 왕으로 즉위하면서 세조가 됩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수양대군의 계유정난. 이렇게 해서 왕으로 이렇게 즉위를 하는 순간인 거죠. 단종 폐위, 그리고 수양대군이 왕으로 즉위하는 순간. 지금 또 한 번의 조선시대 반란이 일어나고 있음을 파악할 수가 있겠고, 계유, 이런 식으로 여러분 요거는 메모해서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제가 여기다가 밑에다가 좀 써놓을게요. 자, 우리는 2022년, 2023년, 2024년 이렇게 서양의 기록으로 세고 있으나 과거에는 60갑자로 연도를 기록합니다. 10천간과 12지지가 있어요. 한 번쯤 다 들어보신 것들이에요. 10천간은 갑, 을, 어떻게 써야 좋을까요? 이렇게 쓸까요?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개. 이게 10천간. 그 다음 12지지가 쥐소, 호랑이, 토끼, 용뱀, 말량, 원숭이, 닭, 개, 돼지 있죠, 여러분? 여러분 띠. 자, 축, 인, 쥐아 같네요, 쥐아.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 요게 1년에 한 칸씩 이동을 하는 개념이죠. 지금 계유년이니까 뭐겠어요? 계유. 1년 뒤는 갑, 술, 그 다음 을, 해, 병자, 정축 이렇게 가는 개념이에요. 다시 계유년이 되기까지 60년이 걸리기 때문에 60살이 되면 갑자가 돌아왔다.
회갑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요거는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그쵸? 근현대사에서도 여러분 왜 갑오개혁, 을미개혁 계속 나오죠? 그래서 요거는 조금 숙지를 해두시면 한국사 접근하기가 좀 수월하십니다. 아시겠죠? 계유정난으로 내가 왕이 될 상이요. 왕이 됐어요. 이때 수양대군과 함께한 신하들을 살아남은 6명의 신하, 생육신이라고 표현하고 끝까지 단종과 충성, 의리를 지킨 신하들, 죽은 신하들을 사육신이라고도 합니다. 이 계유정난 때 수양대군 혼자 반란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측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에 의해서 왕이 되었기에 수양대군 입장에서는 정말 대대손손 잘 먹고 잘 살게 챙겨주지 않겠습니까? 한 몫씩 쥐어줘야죠. 그들을 가리켜 정난공신이라고 부릅니다. 이 계유정난의 공로를 세운 신하 정난공신. 대대로 권력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이 비슷한 개념으로 어디 있을까요? 조선을 세울 때 나라를 세운 공로를 가진 신하들 개국공신이 있어요. 개국공신의 후예와 이 정난공신의 후예와 이 핏줄들을 묶어서 공로훈, 옛구, 옛부터 공로를 세운 신하들이라고 하여 훈구라고 부릅니다. 훈구. 훈구파가 형성되는 순간이죠. 그럼 세조 때는 왕이 됨과 동시에 뭘 해야 되겠어요? 땅에 떨어진 왕권 끌어올려야 되겠죠. 왕권 강화를 먼저 단행합니다. 왕권 강화. 야, 6조 다시 나한테 직접 보고해. 그럼 그 전에 한번 바뀌었다는 이야기네요. 세종대왕 때 바뀝니다. 세종대왕이 바빠요. 지금 이거 다 해야 되는데 6조한테 보고 언제 다 받고 있어요. 야, 나 바빠. 야, 황희정승 뭐해? 니 뒀다가. 영의정 뭐하니? 니가 좀 해라. 세종대왕은 의정부 서사제로 돌아갑니다. 바쁘니까.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좀 추구하였다. 바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세조는 계유정난으로 왕이 됨과 동시에 6조 집계제, 다시 왕권을 강력하게 만들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자, 왕권 강화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방에서 이걸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특히 이 북도 지역의 출신을 관리를 임명하지 않고 중앙에서 관리를 파견하다 보니까 지방의 이런 호족들, 지방에 돈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갖고 있었고 반란이 한번 일어나요. 이시의 난이 일어납니다. 이걸 진압하면서 지방 요놈들 안 되겠네. 여러분, 지난 강의 시간에 지방 양반들의 마을 회관, 향리 견제하고 마을을 운영했던 우리 양반들 유향소 폐지시켜버려요. 우리 한능검에서 이시의 난이 단독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이시의 난이 한번 일어났고, 이거 살짝 이렇게 할게요. 반란이니까. 이시의 난이 일어났고 이것을 진압하면서 유향소를 폐지한 게 세조의 왕권 강화가 되겠고요. 세종대왕 때 만들어졌던 집현전 없애버립니다. 신하들이 지금 무슨 연구기관이 어딨어? 그리고 아니 무슨 내가 왕인데 맨날 신하들이 나 불러가지고 뭘 가르쳐 주려고 그래. 왜 토론하려고 그래? 아우 힘들어. 경연 이런 거 없애버려. 경연은 세종대왕 때 굉장히 활성화가 됐던 신하들과 왕의 이런 정치 토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집현전 폐지, 경연 혁파, 유향소 폐지, 왕권 강화 세조인데 중요한 건 왕권 강화하기 위해서는 수조권과 관련해서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전법을 바꿔버립니다. 지금 과전법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경제 파트 땡겨서 하고 있어요. 제가 마음이 제가 고르지 못한가요? 여기 선이 좀 더 이쁘게 나와야 여러분 한눈에 쫙 보시기 좋을 텐데 이 과전법에 이어서 세조는 이제부터 안 돼. 세습 안 돼. 현직 관리한테만 수조권 줘. 현직 관리에게만 지급해라. 직전법을 단행합니다. 더 이상 세습이란 없다. 은퇴했으면 무조건 반납해라. 현직 관리에게만. 제가 여러분 일부러 경제까지 묶은 이유는 이런 왕권 강화와 함께 수조권과 관련된 내용들이 달라지고 있음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정치사하고 경제사를 좀 묶어서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어요. 현직 관리에게만 지급해라가 이 직전법의 특징입니다. 더 이상 세습은 되지가 않고요. 현직 관리들은 어떻게 거둘 수 있겠어요? 세종대왕의 공법을 바탕으로 세금을 걷는 개념이었던 거죠. 왕권 강화를 통해 세조 때 이렇게 다시 체제가 정비가 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거죠. 훈구파. 훈구파가 세조 때 엄청난 권력을 갖게 됐어요. 성장을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될까요? 썩어 들어가겠죠. 훈구파가.
여러분 쉽게 생각하셔서 제가 목숨 걸고 죽을 각오를 하고 왕을 만들어줬어요. 왕이 저를 너무 예뻐합니다. 전 더욱더 충성하겠죠. 근데 제 아들은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인 거예요. 부자야, 어렸을 때부터. 버릇없고. 왕권 강화를 위해 충성을 열심히 할까요? 아니죠. 점점 충성심은 떨어지고 부패하게 된다는 거. 훈구가 부패하면서 세조의 뒷이야기로 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 세조 뒤에 나오는 예종과 성종은 다음 강의로 제가 이어서 들어갈 예정이고요. 지금 보시면 태조부터 세조까지 먼저 정리를 좀 해드렸어요. 자, 크게 한번 보실까요? 자, 크게 보시면 조금 아쉽네요, 여러분. 여기가 반듯하지가 않아서 조금 아쉽긴 한데요. 이게 여러분 캡처하셔야 되니까 전 딱 여기서 이렇게 폼 좀 잡아서 앉아야 되겠습니다. 자, 됐네요. 캡처하십시오. 왕의 이름을 외우고 들어오면 이렇게 흥미진진한 영화 같은 시리즈가 계속 이어집니다. 조선시대 재밌습니다. 재미와 함께 합격, 1급을 넘어 만점까지 함께 가시죠. 다음 강의는 세조를 이어서 바로 이어지는 예종, 성종을 준비해서 바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30분 때려잡기 조선시대 정치사 첫 번째 우리 15강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16강 찾아오시기 전에 여러분만의 시간 필기하고 숙지하시고 들어와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 16강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